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우리 예나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잠시만요. 음, 아, 제가 진행하는 거죠. 맞지, 맞지, 맞아. 제가 생각한 주제부터 하면 돼요. 그래. 무슨 얘기하고 싶어? 저는요, 음, 68쪽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이한이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닭이랑 알로만 봐서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한이, 저는 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이요? 네. 음. 왜? 왜냐하면 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둘 중에 뭐를 먼저 살려야 되냐라는 뜻에서 질문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아, 무엇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처음이냐. 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죠? 왜냐하면 닭에서는 알을 통해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니까. 시작으로 봐서는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순수하게 생각하니. 요. 저는 닭이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알은 닭이 없이는 나올 수 없으니까. 저는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선, 닭이 알을 낳는 거니까, 알은 닭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알은 닭이 되기까지 병아리라는 그 과정을 지나치기 때문에, 알이 먼저라기보다 닭이 먼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알이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닙니다. 끝이야? 네, 다른 거는 약간 복잡해서. 자, 책 68쪽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소제목으로 글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예나가 물론 이제 이 책을 읽고 자기가 궁금한 거, 생각하고 싶은 거 뭐 진행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선생님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의아했을까? 자, 이 책에서 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얘기가 나온 거야? 권리냐 의무냐. 권리냐, 의무냐하고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이야? 닭이냐, 알이냐하고. 권-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의무가 먼저냐. 먼저냐. 거 음. 지금도 여러분들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것에 비유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던 거야?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 뭐가 더 우선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닭과 알에 관한 이야기, 생물학적 얘기는 전혀 아닌 거지. 이 책은 정치와 사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달을 가리키면 어디를 봐야 돼? 자, 손가락 우리가 달을 가리키고 있어. 그럼 어디를 봐야 돼? 하늘 위에요. 어? 저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뭘 보는 사람들이 있어? 손가락. 손가락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했는데 권리냐 의무냐를 얘기하지 않고 닭이냐 알이냐를 보면은 그건 마치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닭이 먼저 알이 먼저라는 주제가 뭐 나름 궁금하고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나왔는지를 보고 그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참고로 우리 이한이가 수아하고 예나가 가서 저기 뭐야 학교 가서 일러 선생님한테 아니면 교회 가서 일러 이한이 보고 이한이는 알이 먼저라고 했어요 하고 일러 가서 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할까? 왜 쌤? 하나님이 아? 닭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뭐야 세상 만물, 식물, 동물을 다 창조를 하신 거잖아. 여러분들 지난번에 창조론 그 얘기, 진 창조론을 너무 나쁘게 얘기했다고 막 열받아 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조론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물과 식물을 먼저 창조를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생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번식하는 과정에서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알을 낳아서 번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창조론 쪽 관점에서 보면 뭐가 먼저라고 보통 얘기를 해? 알이 먼저.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알이 먼저다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알이 먼저냐? 그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뭐 닭이 먼저 이렇게 딱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나고 단세포 그 단세포가 이제 뭐가 되어서 다세포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뭐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순서를 구분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 그 생물들이 알을 낳는 어떤 그런 과정도 아메바 알아? 네. 심벌레는 어떻게 번식해?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분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게 두 개가 반으로 나뉘어. 그러면 A, B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반으로 나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생식, 이른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그것들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낳는 뭐 짝짓기를 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그러한 번식 방법들이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난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물고기 알 알아 혹시? 네. 물고기 알의 특징은 말랑말랑한 거 알아? 말랑말랑한 네. 물고기 알들이 수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물고기 알들이 이렇게 뭐야 물고기로 잘 자라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 그래서 물고기는 알을 한꺼번에 많이 낳아. 왜? 살아남을 확률이 적어서. 적으니까. 적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것들이 딱딱하게 뭘로 낳는 거야? 껍질 있는 형태로 알을 낳는 거야. 그 딱딱하게 껍질 있는 형태로 알을 낳는데 악어나 이런 애들은 거북이 이런 애들은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을 품어 안 품어? 응? 거북이나 악어 이런 애들이 알을 품어 안 품어? 한번 안 품어요. 안 품지. 음, 그냥 알을 낳아놓고 그냥 묻어놓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거 같은 경우는 딱딱한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고기나 개구리 알보다는 뭐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역시 악어나 거북이도 알을 여러 개 낳아. 근데 그걸 누가 와서 쪼아 먹고 가기도 하고 그 알이 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 같은 경우, 조류 같은 경우, 닭 이런 것들은 딱딱한 껍질로 알을 낳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알을 톡 지켜요. 품잖아. 품어서 지키잖아. 그래서 알을 몇 개 안 낳아. 다른 앞에 것들에 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그 뭐야? 캥거루? 캥거루의 특징은 뭐야? 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긴 하는데 그 새끼가 온전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새끼 주머니에 다시 이제 뭐 한다.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키운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좀 사람을 비롯한 이런 포유류들은 포유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포유류를 우리말로 바꾸면 새끼를 낳는 거. 젖먹이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 그 새끼를 낳는다 이게.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떤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특징은 임신 상태. 뱃속에서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꼭 아이를 낳는 것들이 좋을까? 새끼를 갖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게 꼭 좋을까? 그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음, 아까 그냥 이렇게 막 물고기처럼 알을 그냥 말랑말랑 알을 그냥 이렇게 뭐 수백 개 수천 개 뿌리는 그런 방식과 사람처럼 엄마가 뱃속에서 암컷이 뱃속에서 태아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새끼를 낳는 어떤 그런 방식과 한 번 죽으면 음,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엄마가 부담이 크지. 위험 부담이 큰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것들이 각각 다른 어떤 그런 양태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든 알과 닭, 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에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나는 네, 권리와 의무 중에서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권리요. 응? 권리? 왜? 권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음, 사람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래야 뭐라고? 권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음, 의무를 지킬 것 같아요. 왜? 의무만 우선시 되면은 음,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음. 의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나 의지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왜? 생각해요. 권리는 그냥, 권리가 있어야, 아, 음, 권리가, 있,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음, 더 의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음, 의무를 만약 안 한다 해도 권리는 중요한 거니까. 음. 얘 어디 갔어? 이해하냐? 이해없네요. 음, 이한이 어디 갔어? 튕겨 나왔어? 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권리와 의무 부분에 있어서. 자, 73쪽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권리가 의무에 앞선다. 권리가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나나 수아와 마찬가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의무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2쪽 의무. 첫 번째,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뭐야? 수아. 세금을 내야. 세금을 내는. 세금을 납부하는 거.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돈을 내야지 그 국가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또 꼭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수아와 예나는 지금 현재 세금을 내고 있을까 내고 있지 않을까? 수아 예나가 아직 안 내. 안 내고 수아는 예나는 안 내고 있지 않아요. 수아 예나 세금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아 예나가 뭐 그 용돈 가지고 뭐 사 먹잖아. 편의점 가서 뭐 음식 같은 거 사 먹잖아. 그럼 거기에 네.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야. 몇 퍼센트지. 근데 여러분이 다만 직접 내지 아니하고
그 회사가 그걸 대신했네. 여러분이 1,000원짜리 걸 샀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야. 그러면 그 회사가 900원 갖고 100원은 여러분 돈 받아가지고 대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세금 내고 있는 거야. 수아 이름 혹시 통장이 있어? 수아야? 네. 수아 통장에 그 돈 예금 들어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이자가 붙어. 그럼 거기에도 세금 띄어. 지방세 뭐 해갖고 세금 띄어가지고 세금 띄어. 그러니까 수아 예나도 사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의무?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만 뭐 18세인가 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른바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 왜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 뭐야, 얘네도 마이크 꺼졌네. 수아? 애가 없어서. 그렇지. 됐다. 지금 그 뭐야 인원이 많이 그 저출생으로 인해서 군대 갈 자원, 군사 자원이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로봇 뭐 이런 거를 도입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군사 자원을 확보하면서 여성들도 군대 가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른바 남녀평등. 남녀평등이 강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성들의 권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그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여성들이 더 권리가 강화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여성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아는 어때? 여성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반대라고? 네. 왜? 어,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 병역에 하려는 거잖아요. 음, 출산이 적어서. 음, 근데 병역을 시키면 더 출산이 줄 텐데 음. 차라리 더 그걸 그 복지를 해줘서 출산율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여성들이 군대 가면 진짜 오히려 더 일 안 할 것 같다?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반대해요. 왜? 일단 저기 성수야 의견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랑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것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한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약간 모든 여자들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음, 선택적으로 더 가는 거에 장점을 줘서 남자들보다 약간 돈이 더 나온다던가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갈 시간에 구멍이 난 그 직장 생활 그거를 쳐준다거나 뭔가 그렇게 해서 가면 굳이 강제로 안 가도 여자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실 여자들도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가지. 직업군인. 여군들 있습니다. 직업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논의하는 것들은 의무병제로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이고 이한이 주장대로 한다면 왜 굳이 여자들만 선택적으로 가냐. 남자들도 그럼 선택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아까 예나의 말에 따르면 남자와 다르다. 여자들도 군대 가는 여자도 있고 경찰하는 여자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남녀가 일이 다르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냐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이 같은 방안을 하게 되면 여자 남자고를 떠나서 모두 다 모병제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모병제가 뭐야?
들어봤어, 수아? 아니요? 얘나, 모병제. 그 징병제? 그 모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모집하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지. 얘나가 말한 네. 대로 모집하겠다는 거야. 근데 오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아는 무슨 걱정이 돼? 수아야, 모병제 하나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게 없어? 그런 걸요?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게 없냐고. 음, 자,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집한다 그러면 누가 가겠냐, 나고.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누가 그 군대 가겠냐. 그러니까 의무병제, 병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모병제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처우를 좋게 해줌으로써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면 얼마든지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무슨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너네들 새로 나온 기독교도 나온 거야? 너네가? 네, 그 새로 나온 기독교가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면서 그래서 검정고시 봐야 된다면서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기관에 안 간 거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는 공교육관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그거를 사유서를 써야 돼. 또는 뭐 우리 애 학교 안 보낸다 할 때 우리 애 학교 안 보낸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이 초등, 중학, 초등? 중학교까지가 어? 지금 선생님 말이 왜 자꾸 누구 스피커 때문에 울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전 안 울리게 들려요. 아, 우리 이한이 스피커 때문에 아닌데? 이한이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울릴까? 수아에서 울리나? 아닌데. 수아야 얘나 거 한번 해볼. 얘나 거를 해보니까 이제 안 울리네. 어? 아니 내 지금 얘나 목소리를 지금 꺼놨어 선생님이. 얘나 필요할 때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돼. 그래 그래. 선생님 목소리가 계속 다시 울려갖고 자 아, 그래서 그-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노트북이 꺼져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뭐를 저기 스피커를 아마 꺼야 될 거야. 너 그 저기를 그래 그래. 어. 자, 어, 까먹었다. 자, 네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이 초중학교 교육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네 번째가 뭐? 네 번째가 무슨 의무? 음, 응? 자, 다른 사람들 책 보고 이한이 수학 72쪽. 예나가 지금, 입모양으로 하네. 예나야, 말할 때는 마이크 끄고,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뭐야? 일하는 거. 일해야 된다는 거야, 일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뭐 내가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일 못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이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그다음에 뭐 환경 보존의 환경 보존의 의무, 환경을 잘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여섯 번째가 납스, 아니네. 응? 재산권 행사? 대사관 행사와 뭐 공공복리 의무. 재산권, 자기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물론 자기의 자유고 자기 권리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공공의 복리, 즉 다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된다는 그런 공공복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무슨 의무? 이한이 지금 못 찾고 준법의 의무? 71조. 준법의 의무. 준법의 의무라는 게 뭐야, 수아야? 법을 따르는 의무.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잘 아, 지키,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무라는 거죠.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고. 반면 권리, 시민의 권리 여러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한이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로는 시민의 권리로는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인 자유권, 직간적, 직간접으로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권, 행복추구권, 청원권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교육권, 근로의 권리, 그 다음에 사회권, 행복주거권, 청원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라는 부분들 뭐 다 이해할 테고, 그 다음에 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체의 자유 알 테고, 언론, 출판, 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권리, 결사, 어떤 조직을 만들었던 그런 권리,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국가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하기 바랍니다라고 법률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청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들. 이렇게 다양한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있고, 어,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뭐야? 헌법이야, 헌법. 헌법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이 바로 그 헌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지, 그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우리나라는 주로 국민의 의무를 더 많이 강조했었어요.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의무만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권리 그런 부분들이 대폭 확장되고 있고 개개인들이 그런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 2등이 누구였어? 왜요? 수아. 저는 59페이지 헌법을 바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민과 시민의 차이점은 뭔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이부터? 저는, 어, 여기서 되게 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시민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특히 국민이랑 시민의 막 차이점이 엄청 커서 그런 걸로 되게, 정의에 대해서 뭔가 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네, 그러면 예나. 저는 사실 국민이랑 시민을 비슷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차이는
국민은 뭔가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약간 조금 더 조건이 걸린 것 같은데, 시민은 세계 시민 이럴 때 쓰는 말처럼 조금 다른 조건을 걸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이르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냥 계속 국민으로 해서, 국민, 그냥 국민이랑 시민이랑 별로 차이가 없고, 그냥 모르는 것 차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고 약간 시민이 약간 더 진취적인 느낌이고, 약간 국민이 약간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독재할 때 쓰는 그런 거라 봐가지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아. 지금 수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도 사실은 국민, 굳이 뭐 시민이라고 그러냐, 국민이면 됐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과 시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그것들을 구분 짓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했지. 그러면 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느냐? 거기에도 사실은 괜히 괜히 바꾼 게 아니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이유를 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라는 챕터에 거기 수학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어디에 잠시만요. 56쪽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우리는부터요? 음, 우리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당연히 국가의 국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개별 시민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국가의 국민으로서만 존재했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와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의 산물이다. 국민은 국가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국가의 구성원이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위해 충성심과 애국심을 먼저 가져야 하는 존재다. 국민은 민주적이며 국- 국수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배타적이다. 좀 더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음. 우리는 국민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해 가벼운 권리와 무거운 의무라는 불균형한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기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교육받았고, 그것이 곧 국가의 충성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국민과 시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과거에 이른바 전체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로서 국민.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에 충성해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서 국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뭐야? 국민으로서 의무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동안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을 좀 받아왔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각 개별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 국가를 잘 하기 위해서 시민들 역시 권리의 바탕을 둔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국가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시민들은 아무리 국가가 뭘 하자고 해도
그 국가에 하는 것들이 이 시민의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양심에 위배되면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국민으로 말할 거냐, 시민으로 말할 거냐라는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하나 선생님 설명이 좀 이해가 가? 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국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은 뭘로 살고 있는가?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애국주의, 애국심을 많이 강조했어.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몸 바쳐, 싸워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산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 각 개개인들이 잘 살아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뭐가 먼저야? 국가가 먼저야? 시민이 먼저야?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가와 국민은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분에서 어쨌든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세계 시민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 시민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를 뛰어넘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의 이익, 자기 국가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또 이렇게 차이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아가 아주 이 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제기했습니다. 다음 끝이야 수아는 네. 이한이 저는, 어, 그, 페이지는 따로 없고, 음, 여기 1장 앞에 보면, 어, 무슨 다른 이유로도 가난하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하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책이 시작하는데 어떤 이유로도 시민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공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먼저 수아부터. 공정하다의 의미요? 예. 공정하다의 의미? 아, 음, 아무에게도, 음, 특별히 한 사람한테만 소수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고, 어, 모두가 같이, 공정. 소수만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진행해. 다음 예나.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공정한 거는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정하다라는 뜻이 어느 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딱 중앙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공정이 네? 뭐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가 말했지? 저요? 공정이 뭐라고?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딱 중앙으로 있는 것이. 그게 공정이라고? 그게 공정하다. 음.
끝? 네, 끝입니다. 예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손 든 거 아니었어? 예나야? 머리 만진 거야? 자, 공정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그냥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다. 그리고 정당하다. 공평하고 정당한 걸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 노력한 것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 그리고 차별 없이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자란 이유로 뭐 차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던가 뭐 어리다고 해서 뭐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피부 색깔이나 종교에 따라서 만약에 차별을 대우한다라면 그것은 공정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본다. 그럼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이 예쁘냐 못생겼냐 이런 거 갖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면 그냥 시험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필기시험이나 뭐 실기시험. 그럼 그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정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공정과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공정 은 이 책에서 지금 아까 그 뭐야 이한이가 말했던 이 시민의 시대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공정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야. 이 일장에서는. 일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국민이 뭐냐 시민이 뭐냐라고 했었는데 그 시민이란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의 권리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의 권리는 시작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 선호도가 다르다고 해서 정책 의미의 시민이 못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성적 선호도라는 게 뭐야? 이하니 네, 성적 선호도가 뭐야? 여기 지금 책의 13쪽에 나와 있는. 성의 같은 수아 뭐라고? 그거 성적 선호도가 뭐야? 동성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적 선호도라는 거는 내가 이성을 좋아하느냐, 동성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동성을 좋아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 합법화시키지 않고 있잖아. 그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어. 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는 남편의 재산을 아내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상속할 수 있거든. 근데 동성애자 커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좋아해도 상속할 수 없어.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차별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 어? 그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뭐 신의 분노, 노함 뭐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알지? 소돔과 네. 고모라 어떤 그런 멸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성애 같은 어떤 그런 성적 문란 이런 부분들로 기독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오히려 막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허용했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어떤 주장이고 반면에 이 책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은 이런 성적 선호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의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 성별, 뭐 피부 색깔, 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21쪽에 제목이 중세 질서의 파괴자 부르주아가 나오고 또 23쪽에 새로운 사회의 건설자 부르주아가 나오는데 부르주아라는 용어가 혹시
부르주아라는 용어 들어봤어? 아니면 부르주아라는 말을 혹시 알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한이 중산층, 부르주아를 중산층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수아는 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 뭐라고? 돈을 중세시대 때 아, 많이 번 사람? 아, 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 과거에 세계사에서 배웠었는데 응, 산업혁명 때쯤에 드러난 경제적으로 나뉘는 계급. 응.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세 봉건 사회라고 얘기를 해. 중세 시대 봉건 사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근대 시민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 중세 봉건 사회는 이른바 장원 경제라는 거였어. 왕이 있고 왕이 귀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줘. 그럼 그 귀족들이 일정 지역의 땅을 자기가 다 소유를 해.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성을 쌓는 거야. 그래서 그 귀족들이 다시 자기의 땅을 농노, 농노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농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의 일부를 귀족에게 갖다 뭐 하는 거야? 바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라는 의미가 부르주아의 처음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성이 또 없지만 서울도 한 성이라고 원래는 성을 이렇게 둘러쌌었어. 지금 우리가 뭐 서울에서 강남이 제일 번성하지만 강남은 사실 옛날에 한양이 아니야. 서울이 아니야. 강북 그 일대에 거기 종로 그쪽 인사동 그쪽 지역만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었던 얘기. 그럼 그 성 안에 사는 어떤 정도의 사람들. 그런데 그렇다고 귀족이나 왕 같은 건 지배자는 아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 부르주아라고 했다는 얘기. 근데 그런 부르주아들이 주로 이제 아까 수아가 얘기했나? 상업 같은 거에 종사했어. 아니 뭐 수공업, 아니 새로 생긴 어떤 그런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농노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돈을 많이 번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부르주아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근대 사회에 또 핵심적인 그런 세력으로서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이런 부르주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상류층의 왕, 귀족, 그다음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이었는데 그들이라는 그 계급을 없애버리고 이 부르주아가 결국은 상층을 형성하고 그 하층은 노동자, 농민이 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그런 사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 부르주아들을 뭐 하죠? 혁파시키고 이 노동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었던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챕터에서는 이렇게 경제적 의미의 시민과 정치적 의미의 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정치적 시민의 권리를 획득한 것들이 1987년 87년에 6월 민주항쟁이라고 들어봤어? 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숙하지를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독재를 했다고 아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승만 정부가 4.19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져. 그리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 민주정부가 수립될 뻔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그 다시 이제 우리가 군부 독재로 18년 동안 진행이 돼.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해. 총을 맞고 죽어.
그 1979년 10월 26일이야.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독재가 주면서 다시 이제 80년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었어. 근데 그때 또 이제 누구? 전두환 장군이 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가 정권을 장악해. 그리고 역시 군부 독재가 또 7년이 또 유지가 돼. 그래서 그러다가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뭐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당해가지고 죽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게 간선제였어, 간선제.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떤 그런 대의원들이 모아놓고 그들이 마음대로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뭐 하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게달라.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대언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투쟁을 했었고, 그때 이제 투쟁 중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그 최루탄을 맞아서 죽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막 너무 들끓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러면서 이제 1987년부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래서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헌법을 다시 뭐 하자?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헌법은 또 그거 말고 또 뭐를 규정하냐면, 통치 스타일을 결정을 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몇 년? 5년 동안 단임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는 택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에 막 누가 18년 동안 하고 막 누가 7년 동안 하고 그 독재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 단임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제도야?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 형태가 대통령이 있는데 4년.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할 수 있어. 중립. 우리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어, 미국은? 트럼프. 트럼프가 됐는데 원래 트럼프가 옛날 대통령이었어. 그러다가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한테 져가지고 연임을 못한 거야. 중임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또 할 수 있는 거야.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8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지난번 4년 관계없이 한 번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러한 나라들마다 이런 권력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른데 바로 그 헌법에 그 권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루었다는 얘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정치적 민주주의 말고 플러스 경제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야 된다.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봤어 혹시? 기본소득이라는 거 들어봤어? 선생님이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기본소득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소득 캠페인도 결국은 그 각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뭐 최소한의 그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국가가 그걸 뒷받침해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거든. 기본소득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서 어떤 그런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또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진 않았지만. 자, 이한이 다 했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어,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민이란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 뭐야 논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낯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 제 2장의 2부 제목이 뭐야? 포르노를 보고 싶어요? 포르노를 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포르노가 뭔지 알아?
아니요? 포르노가 뭔지 몰라? 포르노가 이른바 외설적인, 남녀의 그런 성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런 그 그림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르노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포르노를 자기가 직접 뭐 하거나 제작하거나 뭐 그런 포르노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까 여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응, 미성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응, 성인들이 인증을 하고 보는 거는 응, 그러면 자유일지도 모르겠는데, 응, 저희 같은 학생이 만약에 응, 그런 거를 접해서 중독이 응, 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작을 하는 거를 막는 것보다 응, 그거를 관람하는 응,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더 잘 확인하고 절차를 더 잘 만들어낼 거. 응. 이한이는? 네, 저는 응. 네, 이한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응. 수아는? 저는 포르노 그런 걸 하면 애들이 너무 그런 야한 걸 쉽게 접하게 될 것 같아서, 응. 안, 자, 책 8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박스에 생각거리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한이? 2004년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들을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하려고 하자 미연 방대법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이 법안의 내용과 재검토 판결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을 재구성해 본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표현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 중 무엇이 우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업적 포르노를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우려했던 바대로 미성년자들의 보호라는 그런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거기다가 어느 걸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다른 권리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어느 권리를 더 우선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상업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이 책의 저자는 상업 포르노가 아닌 정치적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포르노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포르노라는 것들은 뭐냐면 책 77쪽 보면 아, 지금은 막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줄 알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글로써 어떤 것들을 써봤자, 뭐야, 선전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써, 그림으로써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렸다는 거야. 그럴 때, 그 권력자들,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림, 이러한 것들을, 이른바, 정치적 포르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정치적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뭐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놓고 봤을 때 그 개그맨들이 그 풍자를 하거든, 풍자. 그 권력자들을 비웃고 막 이러는데, 너네 그거 안 보지, 못 보지 않나? 그 얘기, 그런 프로그램 있는 거 알아? SNL이라는 프로그램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수아는 본 적 있구만, 웃는 거 보니까. 수아야 본 적 있어? 쇼츠에 나오는 거. 쇼츠에 나온 거 봤어. 근데 거기 SN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가 좀 이렇게 뭐야 성인용이 많아. 쉽게 말하면. 그 야한 얘기 이런 얘기 뭐 아주 노골적인 건 아닌데 야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풍자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 폭로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뭘 잘못을 했어. 그럼 그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뭐 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풍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하늘 같은 선생님을, 할 수 있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못을 했다라면, 그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허용돼야 된다. 그것들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뭐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아까 상업적 포르노라는 부분들에서는 또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를 갖는데, 근데 그 권리가 한 사람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권리가 있었을 때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였을 경우에 어떤 권리를 더 우선할 건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권리와 권리, A라는 권리와 B라는 권리, C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함께 충돌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장의 2단원에 보면 님비 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4장의 2단원 님비 현상이 뭐야? 뭔가 안 좋은 것을 음, 필요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왔을 때 그닥 좋지 않은 것을 내 지역에는 반대하는. 그렇지. 자, 166쪽에 나오지. 그래서 님비라는 말이 영화의 약자야. 자, 님비 영화의 약자. 자, 수아가 읽어줘 보자. 뭐야? 뭐의 약자야? Not, in- not 어? in my 음, back, background. 어. 나딘 마이 백야드 해가지고 결국 뭐야? 우리 뒷마당에는 안 돼. 안, 내 집 근처에는 안 돼. 라는 것들에서 이 나딘 마이 백야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예나가 설명을 잘했지. 그래서 우리 그 쓰레기가 나오잖아. 그럼 그 쓰레기를 처리할 그 곳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는 얘기야. 또 사람이 죽으면 화장, 화장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화장장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도소,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 시설, 고속도로, 화장장, 뭐 공원묘지, 지하철 차량 기지, 버스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지 그럴 때 이제 다 뭐야 내 저기에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지. 이한이 이런 사람들이 꺼리는 어떤 그런 시설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봐?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는, 어, 그래도 사람이 조금 사는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응,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것도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대신 뭐 그 마을, 그 동네 근처에 무슨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해서 하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한이는 되도록이면 사람이 적은 곳에 설치하자고 한 이유는 뭐야? 왜 사람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돼, 이한아? 어, 뭔가, 컴플레인이 훨씬 덜 들어오고 사람이 적은 곳에 설치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음, 수아는 어떤 방안이 좋다? 네가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들이 꺼리었던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해? 음, 아무도 그 반박을 못하게 랜덤으로 뽑는, 랜덤으로 그냥 지역에서 랜덤으로 결정한다. 아까 이한이는 사람들이 좀 적게 사는 곳에 결정을 하고 대신 거기 그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보상을 준다라고 했는데 수아는 랜덤으로 결정한다. 왜? 그러면 이제, 음, 그러니까, 자기 도시만 이런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 얘는 저는, 약간 사람이 적은 곳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음, 뭔가 그 시설마다 어울리는 환경이 있잖아요. 음, 어디에 설치되었을 때 가장 좀 더 잘 사용될 만한 곳 음, 중에서, 그 중에서 사람이 적은 곳을 골라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아까 이한이가 말했듯이 뭔가 조금 좋은 시설을 주거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면은 음. 조금 더 갈등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해서 과거에는 그냥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였어. 근데 지금은 정부가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어떤 그 공론의 장을 펼쳐서 충분한 논의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크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수아가 말한 대로 랜덤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고 아니면 고른 분산 배치. 고르게 다. 아니면 자기 지역의 것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뭐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는다던가. 근데 지금은 이한이와 예나가 제시한 방안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사람들이 좀 적게 사는 곳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떠안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그 문제가 좀 있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그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를 왜 경기도나 이런 데 갖다 저기 하냐. 서울에 화장장을 왜 저기 하냐. 이렇게. 그 서울에도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을 뭐해? 짓자라는 거야. 자기들이 필요하면. 발전소 서울에 짓자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왜 위험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왜 다른 데 갖다 주고 자기들은 이익만 보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한이와 예나가 주장하는 것들이 아직은 또 다수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형성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논의하고 그 합의하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어, 잠깐만, 지금 컴퓨터가 너무 느려.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에서 다음 주에는 그 철학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음.